그날도 아내는 딸네 집에 다녀오더니 화장실 수돗물을 틀어놓고 1시간을 울었습니다. 분명 백화점에서 딸이랑 맛있는 거 먹고 쇼핑하고 온다며 웃으며 나갔는데 돌아온 아내의 손에서는 왜 싸구려 주방 세제 냄새와 락스 냄새가 진동을 하는 걸까요? 그 지독한 냄새를 맡는 순간 제 가슴속에 싸늘한 의심의 싹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오늘도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평소에는 아까워서 잘 입지도 않는 백화점 브랜드 옷을 꺼내 입고 머리에는 기름을 발라 곱게 넘겼습니다. 거울 앞에서 이리저리 옷매무새를 다듬는 아내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짐짓 무심한 척 신문을 넘기며 물었습니다. 임자, 오늘 또 지은이네 가는 거야? 저번 주에도 다녀왔잖아. 제 물음에 아내는 립스틱을 바르던 손을 잠시 멈칫하더니 거울을 통해 저를 보며 짐짓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유, 당신은 참. 딸내미가 엄마 보고 싶다는데 주말이 무슨 상관이요. 그리고 우리 사위가 장모님 오시면 맛있는 고기 사준다고 오라고 난리인데 내가 안 가면 섭섭해하지. 사위 사랑은 장모라더니 아내는 사위 자랑에 입이 마를 줄 몰랐습니다. 강서방, 그 친구 돈 잘 벌고 집안 빵빵한 거야 온 동네가 다 아는 사실이지만 저는 어딘가 모르게 그 녀석의 눈빛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볼 때 눈을 똑바로 마주치지 않고 위아래로 훑어보는 그 버릇. 마치 물건 값어치를 매기는 듯한 그 눈빛이 영 거슬렸던 겁니다. 하지만 아내가 저렇게 좋아하고 딸 지은이도 시집가서 떵떵거리며 산다니 늙은 아비가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저 내 딸이 행복하면 그만이지 하고 속으로 삼킬 뿐이었습니다. 다녀올게요. 저녁은 공국 끓여놨으니까 데워 드세요. 아내는 현관문을 나서며 제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도어락 잠기는 소리가 나자 집안에는 다시 정막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베란다로 나가 아내가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가는 모습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했습니다. 분명 집에서 나갈 때는 사뿐사뿐 걷던 아내가 아파트 정문만 벗어나면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어깨가 축 처지고 걸음걸이가 무거워지는 겁니다. 택시를 잡으러 가는 그 뒷모습이 어찌나 처량해 보이는지 제 마음 한구석이 욱신거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 아내가 두고 간 핸드폰이 보였습니다. 건망증이 심해지더니 기어이 전화기도 두고 나간 모양입니다. 이 사람 참 정신을 어디다 두고 다니는 거야. 딸내미랑 통화하려면 전화기가 있어야 할 텐데. 저는 핸드폰을 챙겨 들고 급히 현관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멈춰 있는 걸 보고 계단으로 뛰어내려갔습니다. 다행히 아파트는 벗어났지만 아직 버스 정류장까지는 가지 못했을 시간이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정류장 쪽으로 달려가는데 멀리서 아내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버스 정류장이 아닌 지하철역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지은이네 집은 평창동 고급주택가라 지하철보다는 택시나 버스를 타는 게 훨씬 편할 텐데 왜 굳이 갈아타기도 복잡한 지하철을 타려는 건지 의아했습니다. 여보, 임자. 부르려던 찰나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내가 길가에 있는 약국으로 쑥 들어가는 것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어디 아픈가 싶어 걱정스러운 마음에 약국 유리창 너머를 기웃거렸습니다. 아내는 약사에게 무언가를 보여주며 상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아내가 받아든 것은 파스 뭉치와 진통제였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딸이랑 놀러가는 사람이 파스는 왜 저렇게 많이 사는 걸까? 어디가 편찮으면 나한테 말을 하지. 왜 숨기고 저러나 싶어 화가 나기도 하고 걱정도 되었습니다. 아내는 약국을 나와 가방 깊숙이 파스를 쑤셔 넣더니 다시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저는 왠지 모를 기시감에 아내를 바로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냥 전화기만 주고 돌아오면 될 일인데 발길이 떨어지질 않았습니다. 마치 형사라도 된 것처럼 저는 거리를 두고 아내의 뒤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70평생 살면서 마누라 미행은 처음 해보는 짓이라 가슴이 쿵쾅거렸지만 이 찝찝한 기분을 해결하지 않고는 오늘 밤 잠을 못 잘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지하철을 2번이나 갈아타고 마을버스를 한 번 더 탄 뒤에야 평창동 입구에 내렸습니다. 으리으리한 담장들이 즐비한 부촌. 집 한 채가 우리 아파트 몇 배는 될 법한 동네였습니다. 저 높은 담벼락 안에서 내 딸이 사모님 소리 들으며 산다니 한편으론 뿌듯하기도 했지만 왠지 모를 위화감이 저를 감쌌습니다. 아내는 익숙한 듯 골목을 따라 올라갔습니다. 경사가 심한 언덕길을 오르면서 아내는 몇 번이나 허리를 두드리고 숨을 골랐습니다. 택시 타고 집 앞까지 가면 될 것을 돈 아끼려고 저 고생을 하나 싶어 쫓아가는 제 마음이 더 타들어갔습니다. 드디어 딸아이 집이 보였습니다.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거대한 2층 양옥집. 높은 대문 양옆으로는 CCTV가 돌아가고 있었고 마당에는 잎이 무성한 소나무들이 조경되어 있었습니다. 저기구나. 우리 지은이가 사는 집이. 그런데 아내의 행동이 이상했습니다. 당당하게 초인종을 누르고 대문으로 들어갈 줄 알았는데 아내는 대문 앞을 지나쳐 담벼락을 따라 건물 뒤쪽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어디 가는 거야? 저는 전봇대 뒤에 숨어 아내를 지켜보았습니다. 아내는 건물 뒤편 쓰레기 분리수거장이 있는 쪽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무언가를 주섬주섬 꺼냈습니다. 열쇠였습니다. 딸네 집 쪽문 열쇠를 아내가 가지고 있다니. 아내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는가 싶더니 도둑고양이처럼 살그머니 쪽문을 열고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모습은 결코 딸네 집에 놀러온 친정엄마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남의 눈을 피해 몰래 들어가는 혹은 부끄러운 일을 하러 가는 사람처럼 몸을 잔뜩 움츠린 채였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려서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도대체 저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저는 쪽문이 닫힌 뒤에도 한동안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초인종을 누르고 내 아내 어디 갔소? 하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혹시나 제 섣부른 행동이 딸아이 입장을 난처하게 만들까봐 차마 그럴 수 없었습니다. 일단 집으로 돌아가자. 가서 아내가 오면 따져 묻자. 그렇게 다짐하고 발길을 돌리려던 찰나였습니다. 2층 창문이 열리며 날카로운 여자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니 사돈.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이제 와요? 오늘 김장해야 한다고 내가 몇 번을 말했어. 그 목소리는 분명 사돈 어른 최 여사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저는 그만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부인. 차가 좀 막혀서요. 얼른 옷 갈아입고 배추 절일게요. 그것은 제 아내 영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비굴할 정도로 굽실거리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아내의 목소리. 김장, 배추를 절여. 딸이랑 백화점 간다던 사람이, 사위가 사주는 고기 먹으러 간다던 사람이 지금 사돈댁에서 김장 배추를 절인다고?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게 이런 느낌일까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담벼락을 짚고 간신히 일어섰습니다. 이대로 물러설 순 없었습니다. 이 담장 너머에서 내 아내가 그리고 내 딸이 어떤 취급을 받고 있는지 내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해야 했습니다. 저는 담벼락 옆에 쌓여있는 벽돌을 밟고 까치발을 들었습니다. 다행히 담장 틈새로 부엌 쪽 창문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창문 너머로 보이는 풍경은 제 남은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만큼 충격적이었습니다. 넓은 다용도실 바닥에는 산더미처럼 쌓인 배추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제가 사준 비싼 원피스 위에 촌스러운 꽃무늬 앞치마를 두른 아내가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는 고무장갑도 끼지 않은 맨손으로 소금물에 배추를 적시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딸 지은이가 서 있었는데 지은이의 모습 또한 가관이었습니다. 임신해서 배가 남산만한 아이가 무거운 소금 자루를 낑낑대며 나르고 있었습니다. 엄마, 내가 할게. 엄마 허리도 안 좋은데. 지은이가 울먹이며 말하자 아내는 황급히 딸의 손을 밀어냈습니다. 아니야, 넌 들어가. 사부인 보시면 또 잔소리하신다. 내가 얼른 하고 갈 테니까 너는 가서 사부인 과일이나 깎아드려. 어서.
그때였습니다. 거실 쪽에서 최 여사가 또각또각 구두 소리를 내며 걸어왔습니다. 집안에서 구두라니. 그녀는 손에 든 와인잔을 흔들며 싸늘한 눈빛으로 모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얘 며느리야. 너는 친정엄마 왔다고 손 놓고 있을 거니? 너희 엄마가 일손 돕겠다고 제 발로 온 건데 내가 거들지는 못할 망정 징징거리고 있어. 수준 떨어지게. 그리고 사돈, 배추 숨죽이려면 소금을 더 팍팍 쳐요. 저번에 한 김치는 짜서 못 먹겠더구먼. 이번에도 맛없으면 다 갖다 버릴 줄 알아요. 최 여사는 마치 하인 부리듯 쏘아붙이고는 획 돌아섰습니다. 아내는 그 뒤통수에 대고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네. 염려 마세요, 사부인. 입맛에 딱 맞게 담가놓겠습니다. 최 여사가 사라지자 아내는 참았던 숨을 몰아쉬며 아픈 허리를 두드렸습니다. 그러고는 퉁퉁 불어터진 손으로 딸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울지 마, 지은아. 엄마는 괜찮아. 내가 시집 와서 기죽고 사는 것보다 엄마가 몸 좀 고단한 게 100번 낫다. 너만 이 집에서 쫓겨나지 않고 잘 살면 돼. 알았지? 뚝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입안에서 비릿한 피맛이 느껴졌습니다. 바보 같은 사람. 미련한 사람. 내가 평생을 어떻게 아끼고 사랑해온 아내인데 남의 집 식모 노릇을 하려고 그 고운 옷을 입고 나선 거였구나. 딸 자식 기 안 죽이려고 그 못난 사돈 여자 밑에서 종노릇을 자처하고 있었구나. 지난 몇 달간 아내가 딸네 집만 다녀오면 왜 그렇게 알아누웠는지, 왜 손에서 락스 냄새가 났는지, 왜 집에 오면 화장실 물을 틀어놓고 울었는지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아내는 딸이 행복하게 산다고 거짓말을 해왔던 겁니다. 자신이 희생하면 딸이 편할 거라고 믿으면서요. 하지만 그건 희생이 아니라 착취였습니다. 저 빌어먹을 집구석이 내 아내와 딸을 갉아먹고 있었던 겁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라 당장이라도 담장을 넘어 뛰어들어가고 싶었습니다. 짱돌이라도 들고 가서 저 거만한 최 여사의 와인잔을 박살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췄습니다. 지금 내가 여기서 난동을 부리면 당장은 시원할지 몰라도 겁 많은 내 아내와 딸은 더 곤란해질 게 뻔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소리 지르고 끝낼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저 인간 같지도 않은 것들이 뼛속 깊이 후회하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감히 누구 아내를, 감히 박철수의 딸을 건드려. 내가 비록 늙고 힘없는 뒷방 늙은이처럼 보일지 몰라도 내 가족 건드리는 놈들은 가만 안 둔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창문 너머의 그 참혹한 광경을 동영상으로 찍기 시작했습니다.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저들이 내 아내와 딸을 노예처럼 부렸다는 확실한 증거. 그리고 또 하나, 저 집안의 기둥뿌리를 뽑아버릴 다른 무기가 필요했습니다. 문득 30년 전 건설 현장에서 있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당시 저는 강남 개발 현장의 소장이었고 그때 제 밑에서 자재 납품을 하며 굽신거리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사돈네 죽은 남편 강 회장이었습니다. 그 양반이 부를 축적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된 땅, 그 땅의 명의에 얽힌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은 이제 세상에 저 하나뿐일 겁니다. 강 회장이 죽기 전 제게 맡겨두었던 누런 서류 봉투 하나. 혹시나 자식들이 재산 싸움을 하며 회사를 말아먹을까봐 가장 중요한 알박기 땅의 문서를 제게 맡기며 훗날을 부탁했었죠. 그 땅이 없으면 지금 저들이 사는 이 저택도 사위가 운영하는 회사 공장도 불법 건축물이 되어 다 헐려야 한다는 사실을 저 무식한 최 여사는 꿈에도 모를 겁니다. 저는 핸드폰 녹화 버튼을 끄고 차가운 눈으로 2층 저택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비가 한 방울씩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기다려라. 내 눈에 눈물 나게 한 데가 피눈물로 갚아주마. 저는 젖어가는 어깨를 털지도 않고 다시 왔던 길을 되돌아갔습니다. 집으로 가는 발걸음은 아까보다 훨씬 무거웠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저는 안방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낡은 칠 가방을 꺼냈습니다. 먼지 쌓인 가방을 열자
누렇게 바랜 서류 봉투가 나왔습니다. 강남구 XX동 12번지 토지 등기 권리증. 이 종이 한 장이면 저 거만한 사돈댁을 내 발 아래 무릎 꿇릴 수 있다. 하지만 이걸 바로 터뜨리는 건 재미가 없지. 더 극적으로, 더 처절하게 밟아줘야지. 저녁 8시가 넘어서야 아내가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저는 서류를 급히 감추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아내는 비에 젖은 채 양손에 검은 비닐봉지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어이구, 당신 왔어? 밥은 챙겨 먹었소? 딸내미가 챙겨준 게 너무 많아서 오느라 혼났네. 이거 봐, 갈비랑 잡채랑. 아내는 억지로 웃으며 비닐봉지를 들어 보였습니다. 그 봉지 사이로 보이는 락엘락통들. 아마 사돈댁에서 먹다 남은 음식 찌꺼기들이겠지요. 아내의 얼굴은 흑빛이었고 손은 퉁퉁 부어 주먹조차 쥐기 힘겨워 보였습니다. 그런데도 나를 보고 웃고 있는 저 미련한 사람. 저는 아내에게 다가가 아무 말 없이 젖은 겉옷을 벗겨주었습니다. 그리고 퉁퉁 부은 아내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이 손으로 그 많은 배추를 만졌을 생각을 하니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임자. 네. 왜 그래요 갑자기. 아내는 당황한 듯 손을 빼려 했지만 저는 더 꽉 잡았습니다. 내일 모레가 사돈댁 양반 생신이라며? 그날 파티한다고 했지? 그렇긴 한데. 당신은 안 가도 돼요. 그냥 우리끼리 조촐하게. 아니 가야지. 사돈 생신인데 내가 빠지면 쓰나. 나도 가서 축하해주고 사위 얼굴도 좀 보고 그래야지. 제 말에 아내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혹시나 제가 가서 실수라도 할까봐 아니면 자신의 초라한 처지가 들킬까봐 겁을 먹은 것이겠죠. 당신 옷도 마땅찮고 그분들 좀 어려운데. 걱정 마. 제일 좋은 양복 입고 갈 테니까. 그리고 저는 아내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이번 생신 선물은 아주 특별한 걸로 준비했어. 사돈 부인이 평생 잊지 못할 선물이 될 거야. 제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영문 모르는 아내는 불안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지만 저는 아내의 어깨를 토닥여주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틀 뒤 사돈댁 파티. 그날이 바로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아내가 흘린 눈물 한 방울마다 10배, 100배로 갚아줄 준비는 끝났습니다. 창밖에는 빗줄기가 더욱 거세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다가올 폭풍을 예고하듯 말입니다. 결전의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창밖에는 어제부터 내리던 비가 그치지 않고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습니다. 습기를 머금은 공기가 방 안으로 스며들어 눅눅했지만 제 가슴 속은 마치 용광로처럼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장롱 깊숙한 곳에서 방충제 냄새가 배어있는 양복을 꺼냈습니다. 10년 전 은퇴식 때 입고 한 번도 꺼내지 않았던 감색 양복. 유행은 한참 지났고 어깨뽕은 투박하게 솟아 있었지만 제게는 전투복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넥타이를 목에 걸고 매듭을 짓는데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늙어서 힘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마주할 그 역겨운 상황들을 생각하니 피가 끓어서였습니다. 거실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가보니 아내는 평소보다 더 짙게 화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눈가의 주름과 근심을 감추려는 듯 파운데이션을 두껍게 바른 아내의 얼굴이 가부키 배우처럼 하얗게 떠 있었습니다. 당신, 정말 가시려고요? 그냥 당신은 집에서 쉬지 그래요. 거기 사람들, 다들 쟁쟁한 분들이라 당신 말 붙이기도 힘들 텐데. 아내는 제 옷매무새를 만져주며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제가 가서 혹시라도 실수할까봐 혹은 사돈 눈 밖에 나서 딸에게 해가 될까봐 노심초사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아내의 떨리는 손을 잡아내렸습니다. 내 딸 시어머니 생일인데 아비가 빠지면 되나. 그리고 나도 가서 한마디 거들어야지. 우리 지은이 잘 부탁한다고. 제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가서 제발 성질 죽이고 가만히 계세요. 주는 밥이나 조용히 먹고 오자고요. 부탁이에요. 아내는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안주머니에 챙겨둔 누런 서류 봉투를 한번 툭 쳤습니다. 묵직한 종이 뭉치의 감촉이 손끝에 전해졌습니다. 이게 있는 한 오늘 파티의 주인공은 최 여사가 아니라 제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택시를 잡아 타고 평창동으로 향했습니다. 택시기사가 백미러로 힐끔거리며 물었습니다. 어르신들 좋은 데 가시나 봐요? 차림새가 아주 멋지십니다. 허허 뭐. 그냥 밥 얻어먹으러 갑니다. 아주 비싼 밥이죠. 제 뼈있는 농담에 기사는 껄껄 웃었지만 옆에 앉은 아내는 손수건을 비틀어 짜며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차가 언덕길을 올라 저택 앞에 도착했을 때 이미 마당은 최고급 외제차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번쩍거리는 세단들 사이로 낡은 택시가 멈추자 발레 파킹을 하던 건장한 청년들이 의아한 눈으로 쳐다보았습니다.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아내는 위축되어 어깨가 굽어졌습니다. 저는 일부러 아내의 허리를 감싸 안고 꼿꼿하게 폈습니다. 어깨 펴. 죄지었어? 사돈 내오는데 왜 길을 못 펴? 아니, 남들 보기에 좀 그렇잖아요. 얼른 들어가요. 뒷문으로. 뒷문? 내가 왜 뒷문으로 가? 정문 놔두고. 아내는 습관처럼 쪽문 쪽으로 발길을 돌리려 했습니다. 지난 몇 달간 아내가 이 집을 드나들 때마다 저 뒷문으로 도둑고양이처럼 다녔을 생각을 하니 우라가 치밀었습니다. 저는 아내의 팔을 억세게 잡아 끌고 당당하게 대문벨을 눌렀습니다. 딩동 마이너스. 잠시 후 인터폰 너머로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세요? 배달은 뒤쪽으로 돌아서. 접니다. 사돈이요. 박철수. 제 고함에 인터폰 너머가 잠시 조용해지더니 틱하고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대문이 열리고 마당에 들어서자 화려하게 차려입은 하객들이 샴페인 잔을 들고 담소를 나누다 우리 쪽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호기심보다는 경멸과 조소가 담겨 있었습니다. 촌스러운 양복을 입은 노인과 과한 화장을 한 할머니. 그들에게 우리는 초대받지 않은 불청객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사위강 서방이 달려나왔습니다. 아이고 장인어른 장모님. 오셨습니까? 강 서방은 땀을 뻘뻘 흘리며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안절부절 못하는 꼴이라니. 그래, 자네 어머니 생신이라길래 내가 왔네. 초대장은 없지만 사돈 얼굴은 보고 가야지 않겠나. 아, 예. 그게 어머니가 지금 손님들 맞이하시느라 좀 바쁘셔서. 일단 이쪽으로. 사위는 우리를 거실 메인 테이블이 아닌 구석진 자리로 안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손을 뿌리치고 거실 한가운데 가장 큰 샹들리에 아래로 걸어갔습니다. 그곳에는 오늘의 주인공 최 여사가 소파에 여왕처럼 앉아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웃고 있었습니다. 최 여사는 우리를 보자마자 미간을 찌푸리더니 이내 가식적인 미소를 띠며 일어났습니다. 어머, 사돈어른. 오셨어요? 몸도 불편하실 텐데 굳이 안 오셔도 된다니까. 참 눈치도 없으셔라. 호호. 그 말 속에는 오지 말라는데 왜 와서 분위기를 망치냐는 비수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주변 친구들이 키득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생신이라길래 축하하러 왔습니다. 빈손으로 오긴 못해서 선물도 하나 준비했고 저는 짐짓 여유로운 척 웃어 보였습니다. 최 여사는 제 양복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선물이라뇨. 사돈 형편 뻔히 아는데 부담스럽게 뭘 그런 걸. 그냥 마음만 받을게요. 거기 식탁에 앉아서 식사나 하고 가세요. 아 참 며느리야. 뭐하니? 사돈 오셨는데 물이라도 한 잔 떠오지 않고. 최 여사의 날카로운 외침에 부엌 쪽에서 딸 지은이가 허둥지둥 뛰어나왔습니다. 지은이의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임신 8개월이라 배가 남산만 하게 부른 아이가
하녀들이나 입을 법한 앞치마를 두르고 쟁반을 들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헬쑥했고 손목에는 파스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습니다. 아빠, 엄마, 오셨어요? 지은이는 우리를 보자마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 아이가 들고 있는 쟁반 위에는 와인잔들이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 저도 모르게 입 밖으로 낮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만삭인 며느리에게 서빙을 시키다니. 도우미 아주머니들도 있을 텐데 굳이 만삭인 며느리를 손님들 앞에서 시중들게 만드는 저 신보가 끔찍했습니다. 어머, 며느리야. 조심 좀 해라. 그 잔이 얼만 줄 아니? 내가 시집 올 때 해온 혼수 다 합쳐도 그 잔 하나 값도 안 돼. 사돈 오셨다고 정신줄 놓은 거니? 최 여사는 혀를 차며 딸에게 면박을 주었습니다. 그 말에 주변 하객들이 다시 한번 킥킥거렸습니다. 어머, 최 여사님 며느리 교육 확실하게 시키시네. 요즘 젊은 애들 저렇게 잡기 힘든데 대단해요. 하객들의 수군거림이 비수처럼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아내 영자는 어쩔 줄 몰라 하며 딸에게 달려가 쟁반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지은아, 이리 줘. 엄마가 할게. 너는 가서 앉아 있어. 아이고 사부인, 우리 지은이가 몸이 무거워서. 제가 대신할게요. 네. 아내는 또다시 비굴하게 허리를 굽혔습니다. 딸 대신 자신이 그 모멸감을 뒤집어 쓰려는 것이었죠. 하지만 최 여사는 그런 아내를 벌레 보듯 쳐다보았습니다. 아니 사돈 부인. 손님으로 오셨으면 자리에나 앉아 계시지 왜 나서세요? 남의 집 부엌 살림에 간섭하는 거, 그거 아주 예의 없는 짓인 거 모르세요? 며느리가 시어머니 생일날 물 좀 나르는 게 뭐 그리 대수라고 유난이세요, 유난은. 최 여사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파티장 안의 음악 소리마저 묻혀버렸습니다. 모든 시선이 우리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아내는 얼굴이 홍당무처럼 빨개져서 고개를 들지 못했고 딸 지은이는 소리 없이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었습니다. 사위놈은 구석에 박혀서 어머니 눈치만 보며 쩔쩔매고 있었습니다. 저 인간 같지도 않은 것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피가 날 지경이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저 여자의 면상에 쟁반을 집어던지고 소리를 지르고 싶었습니다. 내 딸이 내 하녀냐? 내 아내가 내 종이냐? 하고 고래고래 악을 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난동을 부려봤자 무식한 노인네의 행패로 치부되고 말 것입니다. 더 완벽하게, 더 잔인하게 저들의 콧대를 꺾어 놓아야 했습니다. 저들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돈과 명예, 그 바닥을 흔들어 놓아야 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부인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가 잠시 주책을 떨었군요. 내 딸이 시집가서 밥값은 하고 사나 걱정돼서 그랬으니 이해해 주십시오. 제 비굴한 말에 최 여사의 입꼬리가 승리감에 돋치되어 올라갔습니다. 호호, 아시면 됐어요. 자, 분위기 망치지 말고 다들 드세요. 며느리야, 너는 가서 스테이크나 좀 썰어와라. 먹기 좋게 작게. 최 여사는 다시 소파에 앉아 와인을 홀짝였습니다. 지은이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비틀거하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아내가 따라가려는 것을 제가 꽉 잡았습니다. 앉아. 여보. 지은이가. 앉으라고 했어. 오늘은 우리가 대접받으러 온 거야. 저는 아내를 억지로 의자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안주머니 속 서류 봉투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차가운 분노가 머릿속을 맑게 했습니다. 잠시 후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최 여사는 건배사를 하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XX물산이 이번에 강남 재개발 사업에 단독으로 입찰하게 된 거 다들 아시죠? 이게 다 돌아가신 우리 회장님이 남겨주신 복덕분 아니겠어요? 이제 우리 집안은 대한민국 1%를 넘어 0.1%로 도약할 겁니다. 와 마이너스. 짝짝짝. 사람들의 환호와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최 여사는 의기양양하게 샴페인 잔을 높이 들었습니다. 재개발, 단독 입찰. 저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그 재개발 사업의 핵심 부지, 소위 말하는 알박기 땅이 누구 건지도 모르고 저렇게 김칫국을 마시고 있다니. 강 회장이 죽기 전 그 땅을 제 명의로 돌려놓으며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박 소장, 내 마누라랑 자식놈은 돈만 알지 의리를 몰라. 내가 죽으면 이 땅 가지고 분명 사단이 날 거야. 자네가 가지고 있다가 정말 그놈들이 사람 구실할 때 그때 돌려주게. 강 회장님 죄송합니다. 대개 식구들은 영원히 사람 구실하긴 글렀습니다. 최 여사가 건배사를 마치고 자리에 앉자 분위기는 더욱 무르익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껏 기분이 좋아진 최 여사가 우리 쪽을 보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 참 사돈. 온 김에 노래나 한 곡 하시죠? 예전에 공사장 10장 하실 때 노래 꽤나 하셨다면서요? 분위기 좀 띄워보세요. 팁은 섭섭지 않게 드릴 테니까.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사돈을 광대 취급하는 발언. 이건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것이었습니다. 사위 강준호마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어머니, 그건 좀 장인어른께 실례잖아요. 시끄러워. 어른들 노는데 끼어들지 마. 사돈도 좋다고 하실 거다. 그치요 사돈. 밥값은 하셔야죠. 최 여사는 1,000원짜리 지폐 몇 장을 흔들며 저를 조롱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제게 꽂혔습니다. 비웃음, 동정, 호기심이 뒤섞인 시선들. 옆에 앉은 아내는 수치심에 고개를 파묻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뒤로 밀리며 끼익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를 냈습니다. 노래라. 좋지요. 사부인 생신인데 노래 한 곡 좀 뽑아야지요. 저는 뚜벅뚜벅 최 여사가 있는 메인 테이블로 걸어갔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정말 노래를 부를 거라고 생각했는지 흥미진진한 표정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이크 대신 품속에 있던 누런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최 여사가 아끼는 그 비싼 와인잔 옆에 봉투를 탁 하고 내려놓았습니다. 노래 대신 아주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나 하나 해드릴까 합니다. 강남 땅바닥에 묻혀있는 아주 비싼 이야기 말입니다. 제 말에 최 여사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분위기 깨게. 그 더러운 봉투는 또 뭐고? 이 봉투가 더러워 보이십니까? 글쎄요. 제가 보기엔 이 집 기둥뿌리보다 더 비싸 보입니다만. 저는 봉투의 끈을 천천히 풀었습니다. 봉투 안에서 낡은 등기 권리증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제목을 본 순간 최 여사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사위 강준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니, 장인어른. 그게 혹시? 파티장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조명 아래 테이블 위에 놓인 낡고 누런 서류 봉투만이 덩그러니 시선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최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안경을 고쳤으며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늙은이가 무슨 헛짓거리인가 하는 비웃음 섞인 표정이었지만 서류의 내용을 한 줄 한 줄 읽어내려갈수록 그녀의 얼굴색은 하얗게 질리다 못해 흑빛으로 변해갔습니다. 이게 왜 사돈한테? 최 여사의 목소리가 염소 울음소리처럼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사위 강준호가 어머니의 손에서 서류를 낚아채듯 가져가 확인했습니다. 어머니, 이거 그 땅이에요. 공장 진입로 알박기 땅. 이거 없으면 우리 이번 재개발 사업 승인 취소되는 그 땅이라고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어디다 숨겨뒀는지 말씀 안 해주셨던 그. 강준호의 비명 같은 외침에 파티장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대부분 사업하는 사람들이거나 최 여사의 줄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서류 한 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단박에 알아차렸습니다. XX물산의 미래가, 아니 최 여사의 목숨줄이 저 낡은 양복을 입은 노인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천천히 와인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쓰디쓴 와인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어떤 단술보다 달콤하게 느껴졌습니다. 왜 그리 놀라십니까, 사부인? 그냥 종이 쪼가리일 뿐인데. 아까 저한테 그러셨죠? 수준 떨어진다고. 그 수준 떨어지는 사돈이 쥐고 있는 이 땅이 사부인이 그렇게 자랑하던 그 대단한 사업의 대문 아닙니까? 제 말에 최 여사는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갈 곳을 잃고 흔들렸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듯, 아니 믿고 싶지 않다는 듯 중얼거렸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그 양반이. 죽은 남편이 왜 이걸 당신한테. 이건 가짜야. 조작된 거야. 어디서 사기를 치려고. 최 여사는 악을 쓰며 서류를 찢으려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 발 빨랐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목을 낚아채고 서류를 다시 빼앗았습니다. 강 회장이 죽기 일주일 전 내 손을 잡고 울면서 부탁하더군요. 박 소장, 내 마누라랑 자식놈은 욕심이 많아서 이 땅을 주면 형제끼리 칼부림이 날 거요. 자네가 가지고 있다가 훗날 내 집안이 정말 위급할 때 혹은 사람이 됐을 때 돌려주게. 저는 서류를 다시 품에 넣으며 싸늘하게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와서 보니 아직 멀었군요. 사람이 되기는커녕 짐승만도 못한 짓들을 하고 있으니 강 회장 유언대로 이 땅은 영원히 내 겁니다. 내 마음대로 팔아먹든 나라에 기부를 하든 내 마음대로 할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 순간 상황 파악이 끝난 최 여사의 태도가 180도 돌변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저를 벌레 보듯 하던 그 거만한 눈빛은 온데간데 없고 비굴하기 짝이 없는 미소가 그녀의 입가에 번졌습니다. 아이고, 사돈어른. 왜 이러세요? 우리가 남입니까? 사돈끼리 농담도 못해요? 제가 아까 노래하라고 한 건 우리 사돈어른 목청 좋으신 거 자랑하려고 그런 거지 다른 뜻은 없었어요. 오해 푸세요. 예. 최 여사는 제 옷소매를 잡고 매달렸습니다. 주변 하객들의 시선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저 땅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며느리야, 너 뭐하니? 사돈어른께 얼른 와인 따라드리지 않고. 준호야, 너도 장인어른께 무릎 꿇고 빌어라, 어서. 최 여사의 호통에 딸 지은이는 어쩔 줄 몰라하며 와인 병을 들고 다가왔고 사위 강준호는 넙죽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장인어른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봐주십시오. 저희 망합니다. 이 역겨운 코미디를 지켜보던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치솟았습니다. 단순히 땅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들의 안위만 걱정할 뿐 만삭인 며느리를 총알바지로 세우는 저들의 파렴치함에 치가 떨렸습니다. 지은아, 비켜라. 제가 낮게 으르렁거리자 딸은 흠칫 놀라 뒷걸음질 쳤습니다. 저는 식탁 위에 놓여있던 아까 최 여사가 제게 팁이라며 던져주었던 1,000원짜리 지폐들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겨서 최 여사의 얼굴을 향해 힘껏 집어던졌습니다. 돈, 이게 너희가 말하는 수준이야? 종이 뭉치가 최 여사의 얼굴을 때리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파티장은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내가 10년 넘게 건설판에서 굴러먹으면서 별의별 인간 군상을 다 봤지만 너 같은 저질은 처음 본다. 내 딸이 내 종이야? 내 아내가 내 식모야? 사돈, 왜 이러세요? 말로 합시다, 말로. 최 여사가 뒤로 물러나며 손을 내저었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에 차려진 그 화려한 음식들, 내 아내가 퉁퉁 부은 손으로 만들었을 그 음식들을 보자 눈이 뒤집히는 것 같았습니다. 먹어. 너나 처먹어. 화당탕 마이너스. 저는 있는 힘껏 메인 테이블의 테이블볼을 잡아챘습니다. 와장창 소리와 함께 수백만 원짜리 와인병들과 접시들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붉은 와인이 핏물처럼 바닥에 흥건히 퍼져나갔고 스테이크 조각들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꺄악! 최 여사는 비명을 지르며 드레스 자락을 잡고 펄쩍 뛰었습니다.
하객들도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난장판이 된 파티장 한복판에 제가 서 있었습니다. 내 아내가 이 음식 만드느라 손이 다 부르텄어. 내 딸은 배가 남산만한데 여기서 한여 노릇을 했고. 그런데 뭐. 수준? 품격? 걔가 웃을 소리 하지 마. 너희가 쓰고 있는 그 돈, 먹고 있는 그 밥, 다 누군가의 피땀이야. 그걸 고마워할 줄 모르는 것들은 사람 새끼도 아니야. 제 고함 소리가 저택의 높은 천장을 때리고 울렸습니다. 최 여사는 깨진 접시 조각들 사이에서 벌벌 떨며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공포에 질린 그 눈. 바로 제가 보고 싶었던 그 눈이었습니다. 준호 자네도 잘 들어. 저는 바닥에 엎드려 있는 사위를 노려보았습니다. 자네, 내 딸 데려갈 때 뭐라 그랬나?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하겠다고, 눈에서 눈물 나면 자네 눈에선 피눈물 흘리겠다고 내 앞에서 맹세했었지. 그런데 지금 꼴이 이게 뭔가. 어미 치마폭에 쌓여서 마누라 고생하는 것도 모른 척하고 장인 장모 무시당하는 거 구경이나 하고. 사내 자식이 부끄럽지도 않나. 강준호는 얼굴이 시뻘개져서 고개만 처박고 있었습니다. 여보. 아내 영자가 울먹이며 제 팔을 잡았습니다. 아내의 눈에는 두려움과 함께 평생 처음 보는 남편의 모습에 대한 놀라움, 그리고 모종의 통쾌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가자 임자. 이런 더러운 곳에 1초도 더 있기 싫어. 저는 아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멍하니 서 있는 딸 지은이를 돌아보았습니다. 지은이는 엉망이 된 파티장과 시어머니, 그리고 남편을 번갈아 보고 있었습니다. 지은아. 제 부름에 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빠랑 갈래? 아니면 여기 남아서 평생 이 꼴로 살래? 선택해라. 내가 남겠다면 안 말린다. 하지만 아빠는 2번 다시 이 집에 발길 안 한다. 지은이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딸은 떨리는 손으로 배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시어머니 최 여사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머니. 갈게요. 뭐? 야, 너 지금 제정신이니? 지금 나가면 끝이야. 이혼이라고. 최 여사가 악을 썼지만 지은이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네, 이혼해요, 우리. 저 더 이상은 이렇게 못 살아요. 우리 엄마 아빠가 저를 어떻게 키웠는데. 더는 어머니 감정 쓰레기통으로 안 살래요. 지은아. 강준호가 붙잡으려 했지만 지은이는 남편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쳤습니다. 준호 씨, 당신이 제일 나빠. 비겁쟁이. 지은이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제 곁으로 왔습니다. 저는 한쪽 팔로는 아내를, 다른 한쪽 팔로는 딸을 감싸 안았습니다. 셋이 함께 서니 천하에 무서울 것이 없었습니다. 잘 들으시오 사돈. 아니 최 여사. 땅 찾고 싶으면 변호사 사서 오시오. 난 법대로 할 테니까. 그리고 내 딸 위자료, 양육비, 땡전 한 푼 안 빼먹고 다 청구할 거니까 준비 단단히 하시고. 우리는 뒤돌아섰습니다. 엉망진창이 된 파티장, 얼룩진 드레스를 입고 주저앉은 최 여사, 멍청하게 서 있는 강준호, 그리고 수군거리는 하객들을 뒤로 한 채. 저벅저벅. 대리석 바닥을 밟는 구두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시원한 밤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비는 그쳐 있었지만 바닥은 젖어 우리 세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문을 나서는데 뒤에서 최 여사의 절규에 가까운 비명이 들려왔습니다. 사돈. 박철수 씨. 가지 마요. 내 땅. 내 땅. 그 소리는 마치 패배한 짐승의 울부짖음 같았습니다. 저는 피식 웃음을 흘리며 대문을 발로 걷어차고 나갔습니다. 속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평생 묵은 체증이 단번에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 흐흑. 대문을 나서자마자 딸 지은이가 제 품에 안겨 오열을 터뜨렸습니다. 아내 영자도 딸을 끌어안고 함께 울었습니다. 두 여자의 통곡 소리가 밤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울지 마라. 울지 마.
이제 다 끝났다. 아니, 이제부터 시작이다. 저는 두 사람의 등을 토닥이며 밤하늘에 떠있는 달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나온 달이 유난히 밝았습니다. 가자 곰국 끓여놨다며. 배고프다. 제 무심한 한마디에 아내가 눈물을 닦으며 픽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네, 여보. 얼른 가서 밥 먹어요. 우리 식구끼리. 우리는 서로를 의지하며 언덕길을 내려왔습니다. 등 뒤에 있는 저택은 이제 거대한 감옥이 아니라 무너져가는 폐허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저 독한 최 여사가 이대로 물러설 리 없으니까요. 하지만 걱정 없습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저는 악마와도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차가운 밤 공기를 뚫고 집에 돌아왔을 때 시계는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낡은 아파트였지만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느껴지는 훈훈한 온기는 저택의 차가운 대리석에서는 결코 느껴볼 수 없는 진정한 평화의 냄새였습니다. 아내는 현관에 주저앉아 신발을 벗지도 못하고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이제는 서러움이 아닌 모든 짐을 내려놓았다는 안도와 후련함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아내의 신발을 벗겨주고 만삭인 딸 지은이를 부축해 침대에 눕혔습니다. 딸은 침대에 눕자마자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긴장하고 두려워하며 살았는지 잠든 딸의 얼굴이 너무나 안쓰러웠습니다. 임자도 가서 자. 오늘은 아무 생각 말고 푹 쉬어. 아내는 제 옷을 부여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 정말 괜찮아요? 그 사람들. 최 여사 분명히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우리 지은이 이혼하면 세상 사람들이. 걱정 마. 당신이 걱정할 일은 하나도 없어.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딱 하나야. 푹 쉬고 내일부터 그 사람들 생각은 한 톨도 하지 않는 거. 알았지? 저는 아내를 달래어 방으로 들여보낸 뒤 거실에 앉아 밤을 지새웠습니다. 낡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강 회장이 제게 맡긴 것은 단순한 땅 문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저 집안의 오만함을 심판할 회초리였습니다. 이 회초리를 어떻게 써야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깨끗하게 복수할 수 있을지 생각했습니다. 새벽녘 동이 틀 무렵 저는 아는 지인을 통해 강남에서 가장 유능하고 냉철한 여자 변호사를 소개받았습니다. 이 싸움은 감정이 아닌 법과 논리로 해야 했습니다. 아침 9시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해 저는 그동안 모아둔 모든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딸네 집 쪽문으로 몰래 들어가는 아내의 모습, 만삭인 딸이 쟁반을 들고 서빙하는 모습, 그리고 최 여사가 아내에게 고함치며 집안일을 강요하는 음성 녹취록까지. 최 여사가 TV라며 던진 지폐를 되돌려주는 순간의 제 모습도 영상에 담겨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영상을 보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미세한 분노를 억누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돈어른, 이 정도 증거면 충분합니다. 이건 단순한 부부 갈등이 아닙니다. 친정어머니를 동원한 근로기준법 위반 및 강요, 임산부에 대한 노동 착취입니다. 더불어 토지 등기 권리증은 그들의 목숨줄입니다. 싸움은 시작도 하기 전에 끝났습니다. 변호사는 최 여사 측 변호사에게 연락했고 오후 2시에 중립적인 장소인 변호사 사무실에서 대면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희 세 사람은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아내와 딸은 밤새 잠을 못 잔 탓인지 얼굴이 수척했지만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회의실에 앉아 채 5분도 지나지 않아 최 여사와 사위 강준호 그리고 그들의 변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최 여사는 여전히 화려한 코트 차림이었지만 어제의 오만함은 사라지고 불안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박철수 씨, 지금 이게 무슨 짓이오? 당장 그 서류 봉투 내놓고 며느리한테 집에 들어오라고 해. 이혼? 우리 준호가 얼마나 바쁘게 사는데 이깟일로 이혼 소송까지 가는 줄 아죠? 최 여사는 회의실 문을 박차고 들어오자마자 고함을 질렀습니다. 사위 강준호는 여전히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앉으십시오, 최 여사. 여긴 시장통이 아닙니다. 제 변호사가 차갑게 응수했습니다. 저는 말없이 찻잔만 들고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최 여사는 콧방귀를 뀌며 저희 쪽 변호사에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요구 조건이 뭐예요? 위자료 얼마? 솔직히 며느리 재산도 없는데 우리가 몇 억 쥐어주면 될 거 아니요. 하지만 그 전에 당장 그 땅 등기 내놓고 우리 며느리가 먼저 집 나갔다고 소문내. 그녀는 여전히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돈 몇 푼으로 모든 것을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오만한 태도. 저는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짤그랑 하는 소리가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저는 최 여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사부인,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시는 모양이군. 당신 아들, 내 딸과 이혼합니다. 그리고 위자료와 양육비, 당신네 집안이 무너지는 한이 있어도 다 받아낼 겁니다. 강준호의 변호사가 끼어들었습니다. 사돈어른, 아무리 그래도 위자료는 쌍방의 책임도 봐야 합니다. 그리고 양육비는 법적으로. 제 변호사가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법적 책임 말씀이십니까? 좋습니다. 저희 의뢰인 지은의 친모형자가 사돈댁에서 김장을 하고 청소를 하며 노동 착취를 당한 영상, 만삭인 의뢰인 지은이 손님들 앞에서 서빙을 하다가 시어머니에게 모욕을 당한 음성 및 영상 증거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정불화가 아니라 명백한 정서적 학대와 노동 강요에 해당합니다. 게다가 이 영상을 언론에 공개할 경우 귀 사돈댁의 사회적 평판은 물론 현재 진행 중인 재개발 사업에도 치명타를 입을 것입니다. 최 여사는 순간 얼굴에 핏기가 싹 가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제가 영상을 찍었을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을 것입니다. 그 증거가 그들의 위선적인 이미지를 산산조각 낼 것이라는 사실을 직감한 것입니다. 영상. 당신이 어떻게? 저는 묵묵히 제 휴대폰을 꺼내 최 여사에게 건넸습니다. 휴대폰 화면에는 아내가 쪼그리고 앉아 맨손으로 배추를 절이고 딸이 힘겹게 와인잔을 나르는 모습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당신이 좋아하는 수준이라는 겁니다. 최 여사는 휴대폰을 받아들고 영상을 보자마자 손을 덜덜 떨었습니다. 분노가 아닌 파멸의 공포였습니다. 그 뒤에서 강준호가 조용히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어 저희 변호사는 최종 요구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의뢰인 박지은 씨에게 위자료 15억 원을 지급할 것. 둘째, 태어날 아이의 양육비는 만 20세까지 월 500만 원을 지급할 것. 셋째, 이혼은 귀책 사유가 전적으로 강준호 씨 측에 있음을 인정하고 어떠한 언론 플레이도 하지 않을 것. 넷째, 이 모든 조건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박철수 사돈어른의 명의로 되어 있는 강남 XX동 토지를 즉시 매각하여 재개발 사업을 무산시킬 것. 15억 원. 최 여사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강준호는 고개를 들고 소리쳤습니다. 말도 안 돼요. 15억 원이라뇨. 우리 재산이 전부 그 땅에 묶여 있는데. 최 여사는 벌떡 일어나 제게 달려오려 했지만 그녀의 변호사가 그녀를 뜯어말렸습니다. 이성적인 변호사는 이미 승산이 없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최 여사님 진정하십시오. 이 서류가 세상에 공개되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납니다. 이혼으로 끝나는 게 최선입니다. 최 여사는 좌절감에 몸부림치며 제게 애원했습니다. 사돈어른, 제가 잘못했습니다. 땅은 저희가 사겠습니다. 아니, 그냥 드릴게요. 제가 다시는 사돈 부인에게 모욕 주지 않겠습니다. 지은아, 미안하다 얘야. 엄마가 미쳤었나 보다. 다시 집에 들어오면 내가 너를 공주처럼 모실게. 응? 저는 그 추악한 얼굴을 보며 역겨움을 느꼈습니다. 이제 와서 땅 때문에 무릎을 꿇고 애걸하는 모습이라니.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딸과 아내가 당한 고통은 돈이나 땅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진심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내 딸과 내 아내에게서 떨어지시오. 위자료는 법적으로 받는 것이고 당신이 내 아내에게 준 모욕은 내가 받은 선물입니다.
그리고 땅은 잊으시오. 당신이 가질 자격이 없습니다. 결국 최 여사 측은 저희가 제시한 모든 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증거 영상이 공개되는 순간 잃을 명예와 사업의 규모가 위자료 15억 원보다 훨씬 컸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분을 사귀지 못하고 이를 갈면서도 이혼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지은이는 떨리는 손으로 이혼 서류에 자신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8년간의 결혼 생활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딸의 눈에서는 다시 눈물이 흘렀지만 그 눈물은 이제 슬픔이 아닌 스스로의 삶을 되찾았다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모든 서명이 끝나자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에게 마지막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이제 당신들끼리 잘 사시오. 내 가족은 당신들 같은 사람들과는 상종 안 합니다. 저희 세 사람은 당당하게 회의실을 걸어 나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최 여사의 분통 터지는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지만 그 소리는 더 이상 저희를 아프게 할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내는 제 손을 잡고 눈물을 훔쳤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나 평생 당신 믿고 살길 잘했어. 저는 아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거칠어진 아내의 손이 이제야 조금씩 온기를 되찾는 것 같았습니다. 딸 지은이는 뒷좌석에서 아기의 초음파 사진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그동안 잃어버렸던 생기가 되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돈도 명예도 중요하지만 가족의 행복과 존엄성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저는 오늘 늙은 몸으로 세상의 불의와 싸워 이겼습니다. 그것이 제가 평생 가족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값진 선물이라 생각하며 저는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이제 지은이의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우리 부부에게도 진정한 황혼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꽃이 피는 봄이 왔습니다. 묵직했던 겨울 구름처럼 우리 가족을 짓눌렀던 그림자도 함께 거쳤습니다. 딸 지은이는 이사 후 한 달 뒤 건강한 딸을 출산했습니다. 저와 아내는 외손녀를 품에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눈물은 이제 고통이 아니라 기적을 맞이한 환희였습니다. 아기의 태명은 해피였습니다. 온갖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꿋꿋하게 태어난 아이 앞으로는 행복만 가득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병원에 가서 지은이와 외손녀를 만났습니다. 딸은 이제야 진정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그 불안하고 움츠러들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엄마가 되었다는 기쁨과 함께 당당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엄마, 이 손 좀 봐요. 어느 날 아내가 제 앞에 자신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락스 냄새와 주방 세제로 인해 붉게 부어 있었던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주름은 남아있을지언정 고운 살결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더 이상 그 누구를 위해 고무장갑 없이 찬물에 손을 담글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저는 아내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아 입맞춤했습니다. 고생했소. 내 임자. 아내는 수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당신이 더 고생했지. 난 그냥 참고만 있었는데. 당신 아니었으면 평생 그 모욕 감수하며 살았을 거야. 아내는 더 이상 딸의 전화를 받을 때마다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백화점 이야기도 사위 자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외손녀를 위한 베넷저고리를 뜨개질하며 소박한 행복을 누렸습니다. 한편 최 여사 쪽은 저희가 예상했던 대로 난리가 났습니다. 땅을 잃을 위기에 처하자 사위 강준호는 회사를 살리기 위해 어머니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그들의 집안은 땅 문제와 이혼 위자료 문제로 인해 언론에 오르내리지는 않았지만 이미 상류층 사이에서는 천박한 졸부라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그들의 명예와 자존심은 박살이 났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 바로 알박기 땅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변호사와 함께 고민 끝에 결단을 내렸습니다. 강 회장은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그 아내와 아들이 탐욕스러웠을 뿐이죠. 저는 이 땅을 제 사적인 복수에 이용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강 회장의 마지막 유언은 사람 구실이었습니다.
저는 최 여사 측 변호사에게 최종 제안을 했습니다. 땅을 돌려주겠다. 단 2가지 조건이 있다. 첫째, 최 여사는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고 공익재단 설립에 기여할 것. 둘째, 땅 매매 대금은 공시지가의 1.5배만 받고 그 차액 전액은 강 회장 명의의 어머니의 눈물 장학재단을 설립하는 데 사용할 것. 이 재단은 불합리한 노동 착취를 당한 여성들의 법률 지원금으로 쓰일 것이다. 최 여사는 이 제안을 듣고 처음에는 분노했지만 땅이 없으면 회사가 부도날 지경이었기에 결국 눈물을 흘리며 수락했습니다. 자신의 탐욕 때문에 평생 모은 재산의 일부를 사회에 기부하게 된 셈입니다. 장학재단 이름에 어머니의 눈물을 넣은 것은 제 아내 영자와 딸 지은이가 흘린 억울한 눈물을 잊지 않고 다시는 그런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하겠다는 제 작은 다짐이었습니다. 최 여사는 이 이름이 자신에게 평생의 굴레가 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며칠 후 저는 장롱 속에 있던 누런 서류 봉투를 마침내 변호사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서류가 손을 떠나는 순간 묵직했던 책임감과 분노가 가벼운 바람처럼 사라졌습니다. 이제 저는 진정한 은퇴를 맞이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정리된 후 저는 아내와 딸 그리고 외손녀를 데리고 온천 여행을 떠났습니다. 장소는 설악산 근처의 한적한 온천이었습니다. 따뜻한 온천물에 몸을 담그니 피로가 싹 가시는 듯 했습니다. 아내는 눈을 감고 온천물을 즐기고 있었고 딸 지은이는 외손녀를 품에 안고 조용히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임자, 지금 무슨 생각해? 아내가 눈을 뜨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투명했습니다. 당신 생각했어요. 내 남편이 이렇게 든든한 사람인 줄 평생 모르고 살 뻔했네. 고마워요. 이젠 아무것도 무섭지 않아요. 저는 아내의 손을 다시 한번 꽉 잡았습니다. 거칠었던 손은 이제 부드러웠고 그 손이 잡아주는 힘은 저의 마음까지 따뜻하게 했습니다. 지은이도 오랜만에 편안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 저 이제 정말 행복해요.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그 집에서 너무 무서웠는데 지금 이 온천물처럼 따뜻하게 보듬어주는 아빠, 엄마 덕분에 우리 아기가 건강하게 태어났어요. 저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딸은 이제 성인이었고 한 아이의 엄마였지만 제 눈에는 여전히 보호해줘야 할 어린아이였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야. 우리 셋이 이렇게 같이 있는 게 행복이지. 그리고 앞으로 내 아기, 우리 모두 함께 키우는 거야. 노천탕 위로 밤하늘의 별들이 쏟아질 듯 빛났습니다. 물 한 개가 피어오르는 사이로 우리 가족의 웃음소리가 잔잔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웃음소리 속에는 더 이상 눈물도 억압도 슬픔도 없었습니다. 저는 문득 제가 아내를 미행했던 그날의 일을 떠올렸습니다. 만약 그날 제가 아내를 따라가지 않았다면, 그저 모른 척 지나쳤다면 우리는 평생 그 거짓된 행복 속에서 고통받았을 것입니다. 진실을 마주하고 용기를 내는 것. 그것이 늙은 아비가 가족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켜낸 것은 돈도 땅도 아닌 사랑하는 가족의 존엄성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아무런 후회도 없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온천의 뜨거운 김이 제 코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배고프네. 임자 가서 뜨끈한 국물에 밥이나 말아 먹읍시다. 해피는 내가 볼 테니. 아내와 딸은 저의 털털한 농담에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바로 제가 평생을 바쳐 지켜낸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가족은 평범하지만 단단한 행복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외손녀의 재롱을 보는 재미로 사는 우리 부부의 삶은 비로소 진정한 황혼의 평화를 맞이했습니다. 남은 여생, 저는 이 작고 소중한 행복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했습니다. 이 세상 모든 가족에게 억울한 눈물 대신 따뜻한 미소만이 가득하기를 바라면서 말입니다.